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예,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8월 23일 주간이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86번가에서 알려드렸던 중요 이슈들입니다. 미국의 이제 주택 판매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이 이제 기준금리 어떻게 할 건지 결정. 일단 저는 아무 일도 없지 않을까라고 이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나오는 이제 실업지표,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PCE 물가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일 월요일인데요. 주말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파월 현재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에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요, 최근에 9월 6일이 미국 노동절인데 이때쯤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번 그 연준 의장을 공식적으로 지명을 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파월 현재 의장이 연임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한국에서는 아마 이제 그 대출 수요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쇼킹했던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일부 시중은행들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강력한 대출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좀 분명하기는 해요.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신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민심이 대폭발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자금 수요가 있는데 약속을 해놨는데 도대체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는요, 금융당국에서 월요일에 조금 발을 한 발이 아니죠, 많이 빼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면 특별관리 대상인 일부 금융권에만 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무려 금융위원회에서 월요일 날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농협은행 등의 가계대출 일부 취급 중단은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연중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함에 따른 관리 노력이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적정 수준의 대출 공급을 지속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뭐냐 하면 만약 이런 식으로 민심이 폭발하지 않았다면 대출 중단 카드를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요, 월요일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다. 이걸 지적을 하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언급을 한 것이죠. 여러분, 통화정책 정상화, 이거는 금리를 인상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압박이 이렇게 들어오나 훅,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한국은행 목요일 날에 금리 결정하는데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 날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보고서는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목요일에 금리 인상이 있는 거구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유동화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것이다. 아니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저는 들렸냐 하면, 뭐 물론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부채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뭐 집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저희가 뭐 신용대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증권사들도 지금 거의 뭐 B2 요 한도가 다 소진이 돼서 줄줄이 담보대출을 지금 스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증가율이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뭔가 제재가 필요하다. 거기는 동의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 지금 저금리 상황을 하는에게 오롯이 전부 다 이렇게 덤탱이를 씌워서 공개적으로 저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발언이 어떤 연휴에서 나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면 아마 이미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다라면 목요일에 금리 인상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이어졌던 것이죠. 여기에 보통 이제 86번가는 굉장히 이제 그 깨끗한 맑은 시각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약간의 음모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지난번 이제 그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 아니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1인이 나왔었죠. 그 1인이 누구냐면 굉장히 공교롭게도요. 이번에 금융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고승범 위원이십니다. 사실 금감원장의 임명은 예견되어 있었어요. 근데 금융위원장의 교체는 이때 당시에 예견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입니다. 음모론에서 만약에 확실히 금리 인상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래서 혹시 인상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이제 반대 의견을 내신 분이라고 했죠. 인상이라고 하는 매파적 의견을 낸 분을 의도적으로 안 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음모론을 한다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됩니다. 야, 이거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닐까? 라는 거죠. 뭐냐면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겠어요? 뭐 경제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집값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책임론, 이거를 피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근데 집값이 왜 올랐느냐? 그 책임 공방이 있어가지고서 잘못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값이 왜 올랐느냐? 이유에 대해 가지고서 통화정책이 너무 완화적이었다. 통화정책을 누가 짜느냐? 한국은행이 짜지 않느냐? 그럼 한국은행을 희생양으로 삼자. 아니 그러면 제로금리, 너무 완화적인 금리를 오랫동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상화시키자. 정상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 한국은행이 실패를 했었는데 그나마 뒤늦게라도 알아차려가지고서 압박을 좀 넣어서 한국은행이 빠르게 정상화를 해나갔다. 그 사이에는 집값이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뭐 정책의 영향이라는 거는 시차가 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요번에 한 번만 더 믿어주신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머지않아 집값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8월에 뭐 결과 다 아시겠지만은 인상이 결정이 됐잖아요. 인상을 했고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코멘트를 보면 4분기에 추가로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지금 여의도에서는 보고 있죠. 그런데다가 내년 초 제가 볼 때는 3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는 그 전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올려버리면은 이제 이런 이제 시장에 시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정부는 잘했네. 뒤늦게라도 통화정책이 문제라는 걸 알아차려서 빠르게 금리를 3차례나 인상을 했네. 지금까지 이거를 좌시하고 있던 하느님 문제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좀 기강 잡히고 금리 인상했으니 머지않아서 집값이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아주 흐린 눈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선이 3월인데 마침 이주열 총재 임기도 이때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3년이면 이제까지 제가 뭐 법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는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연임이 되신 것도 굉장히 몇십 년 만의 일이죠. 사실상 이번에 이제 물러나시는 건데 이주열 총재께서는 만약에 제가 지금 제기한 이런 음모론이 맞아 들어가는지를 여러분께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려면요. 퇴임 후에 현 이주열 총재가 어떠한 커리어 행보를 보이시는지를 살펴보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게 음모론이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또 생각이 추가로 드실 수가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서 경제가 좋아야지 인기가 올라갈 텐데 이런 식으로 금리를 팍팍팍 올려버리면 경제가 박살나게 되는 건 아닐까.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재정정책을 뭐 이미 예산안 짜져 있는 것 자체가 슈퍼 예산안이니까는 그에 더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뭐 국회도 장악을 했겠다. 강력한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돈이 풀려나가면 뭐 금리를 뭐 3차례 정도까지 인상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경제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걸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영향 받을 만큼은요. 이제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한국 증시도 굉장히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요번에 이제 그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5월에서 7월 동안에 있었던 한국의 확진자 중에서 무려 93.4%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합니다. 뭐 해외 상황도 다르지가 않죠. 백신 미접종자가 지금 확진자 비중에서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죠. 결국엔 백신이 답이다. 백신은 우리는 맞아야만 한다. 그래서 한국도 글로벌하고 결국은 같은 추세. 이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을 말합니다. 결국은 뭐 어떻게든 구해내겠죠. 같은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각국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문을 서서히 오픈을 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날 마침 이제 정은경 청장께서 전 국민이 70%가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 뭐 이제 해가지고서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해가지고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내수 쪽에서 지금은 많이 좀 델타 변이 아니면은 우리나라 네 자릿수 확진자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뭐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케이스들을 봐왔잖아요. 한국도 그걸 따라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좀 재밌는 거는 호주 사례예요. 호주가 정말 우리하고 비슷하게 왔거든요.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방역을 잘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방역에 워낙 이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는 확진자가 나오니까 처음에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려야겠네. 우리도 4단계 얘기했잖아요. 호주도 엄청나게 강력한 조치를 내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호주 정부에서 이게 규제가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해볼까라고 하니까 이제 요거를 한번 고려를 해볼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트럭 운전사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너무 락다운이 강력하다 보니까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겠다. 파업, 모든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주도 아마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랑 비슷했던 호주도 이렇게 가면은 한국 모든 나라들이 이제 방역이 좀 괜찮았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는 주말 동안 있었던 이제 GM 리콜 사태 때문에 LG화학이 11%가 급락을 했죠. 실은 리콜 비용 자체는 사실 계산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용 자체는 부담이 그렇게 크게 되는 것은 아닌데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연기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락을 엄청나게 부추겼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날 밤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드디어 긴급 승인이 아니라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긴급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면은 의무 접종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가지고서 이제 일단 접종하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초기에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백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접종률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상당히 내려오게 되는데 그걸 다시 올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이고, 이에 발맞춰서 미국에서는 모든 군 장병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이날 나왔고요. 추가적으로는 뉴욕시에서는 모든 공립교사 직원에게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다 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화이자의 모토처럼 과학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관련해 가지고서는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그런 목재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병목 현상 발생을 하면서 재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 점이 인플레에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때는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은 한국이 계속해서 반등을 합니다. 전날 이제 미국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보시면은 역시나 또 주택 관련된 지표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쪽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해리스 미국 부통령 요분이 지금 취임 후 첫 번째로 아시아 순방을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꽤나 좀 흥미로운 멘트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간에 양자택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안 좋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 이분이 이제 부통령이었을 때 2013년 12월에 방한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바이든 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굉장히 강력한 멘트를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해서 좋았던 적이 없었다. 미국 편에 서라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에서 뭐 이렇게 뭐 균형자 역할 이런 거 섣불리 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미국에 서라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드 배치를 강요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드 배치를 하게 되고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는 한알령이라는 강력한 보복이 나왔죠. 이 콤보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이어졌고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게임 쪽에 뭐 판호가 아주 찔끔찔끔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 근데 상당수는 여전히 막혀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날 아시아 증시 좋았고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수요일로 가서는요,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 다시 이제 그 좀 중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 때문에 항구의 상당 부분을 좀 막았던 측면이 있었죠. 이게 지금 물류 대란에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3대 항구가 다시 오픈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다음 한국에서는 개별주로 봤었을 때 NC소프트에게는 정말로 엄청나게 나쁜 날이었습니다. VSO2가 출시가 됐는데 매출 순위가 부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아마 이제 여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분석을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죠. 저는 이제 DP님께서 올리시는 그 아주 숏 영상, 거기에 그거 보면서 너무 잘 이해가 돼가지고서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NC소프트가 이날 매출 순위가 부진하면서 15%나 폭락을 합니다. 뭐, 굳이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지난 이제 연초에 있었던 리니지 M의 문양 시스템 롤백 사건부터가 시작일 텐데요. 여튼 NC소프트가, 뭐랄까요? 이게 지금 좀 뭔가 회사가 근본적인 경쟁력에 있어가지고서 투자자들이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NC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미래가 뭐 어둠니 발리 이런 것도 문제이겠지만 더 크게 이제 증시 상황으로 봐서는 작년부터 증권가에서는 소위 말해서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굉장히 밀었대는 거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기관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비중이 높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배터리, 최근에 리콜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게임. 아마 NC소프트를 거의 뭐 포트에 넣지 않은 대형 투자 기관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이 BBIG 중에서 절반이 일단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많이들 이런 얘기하죠. 주도주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주도주 중에서는요, 이제 시세가 소위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증시를 바라볼 때에는 약간은 워닝 사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나 크게 웃은 기업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게임스컴, 이제 그 행사에서 펄어비스가 도깨비라는 게임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큰 호평을 받았죠. 특히 이제 그 요즘에 아주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 막 이런 컨셉이 적용됐다 해가지고서는 좀 아기자기하고, 원래 뭐 펄어비스라는 회사 자체가 뭐 그 그래픽이나 이런 쪽엔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는 사람들이 정말 호평이 일색이었죠. 그래서 뭐 이제 우승도 차지를 했다고 해요, 이날. 그러다 보니까는 게임주에서의 대이동이 일어났죠. 대이동이 일어나서 이날 펄어비스는 무려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여튼 이러면서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역시나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했고, 채권 쪽도 보시면은 이제 뭐 좀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씩 더 살아나면서 좀 크게 올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26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미군의 희생까지도 발생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게 사실은 제일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일시적으로 자산시장에 리스크 오프, 위험을 회피하자 이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세 분이 등판을 하세요. 연준에서. 제임스 블라드, 로버트 카플란, 그 다음에 에스더 조지 요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일단 블라드 총재의 경우에는요. 테이퍼링 내년 1분기 말까지 끝내재요. 3월 말까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을 진행해 나가야 되나요? 사실 근데 놀라울 건 없는 게 이런 류의 발언을 계속 지금 최근 요분이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카플란 총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파로 분류가 돼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에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게 사실 거기에 크게 한몫했던 게 카플란 총재거든요. 뭐냐 하면 매파로 분류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난 금요일에 델타 변이를 언급하면서 델타 변이 심각하면 우리가 좀 통화정책 정상화 좀 이거 속도 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비둘기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증시 상승하는데 좀 한몫을 했는데 이날에는 역시나 또 다시 매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냐 하면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선언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스더 조지 총재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강한 진전이 있으면 테이퍼링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역시 좀 매파적이었고요. 이날 발표된 이제 그 고용 관련된 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뭐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치가 35만 정도라는, 발표치가 35만 건 정도라는 거는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수치이고요.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예상치가 너무 좀 공격적이었다 뿐이지 286만 건이면 괜찮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날에는 테러, 아프간에서, 그 다음에, 연준 3인방의 좀,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 갖고서 증시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일 날에는요, 일단 개별주로 봤었을 때에는 중국에서 이제 연예인에 대한 규제가 발표가 됐어요. 굉장히 멘트가 세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신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사실 막상 연예기획사 손익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한번 주요한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팬덤 간의 다툼에 대한 부분. 이거를 이제 많이도 싸우나 봐요. 중국에서 뭐 아주 유언비어도 퍼뜨려서 내가 싫어하는 경쟁자의 경쟁 아티스트를 뭐 소위 말해가지고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서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온라인에서의 이런 뭐 키보드 배틀이라 해야 되나요? 이거 사실은 뭐 기획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능이나 경연 프로그램에서 투표 요소를 이제 하면서 여기에 좀 페이를 하는 것들을 결합을 시킨 게 있는데, 이거 그때 우유 막 몇십만 개 버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돈 주고 투표하게 내 제안을 하겠다. 우리나라 연예기획사들이 뭐 지금 중국에서 경연 프로 하고 있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한국에서 그냥 잘 키워서 데뷔해서 중국 진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역시나 뭐 우리나라 기획사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요소이고, 그리고는 미성년자 참여를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소비하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비중은 사실은 제시된 게 없어요. 엔터 쪽에서 뭐 미성년자가 엔터 쪽에 소비하는 비중이 몇 프로다 이런 건 없는데, 게임을 기준으로 보면은 텐센트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텐센트 전체 유저 중에서 미성년자 비중이 2에서 3%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거죠. 물론 뭐 엔터는 더 비중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발표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중국 인구를 한번 따져보면은요. 중국 인구 13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매년 이제 지금 중국이 1,500만에서 2,000만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소비를 하는 건데, 뭐 굳이 소비하자면 뭐 유치원생이 소비하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6년을 하면은 대충 한 1억 명 정도. 그럼 13억에서 1억 명 정도면은 전체 지금 중국에서 뭔가 이제 아이돌 쪽에 소비하는 거에서 채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뭐 물론 이분들이 일당백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 정도로까지 구매력이 있을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죠. 각종 지원금 모집을 통제를 하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아티스트들한테 팬들이 돈을 모아서 직접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들은 특히 이런 부분은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들은 이런 게 사실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발매하는 것들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티스트하고 팬들이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게 늘어나 버리게 되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 이거 이제 조공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런 게 있으면 안 좋아 보이죠. 뭐 그냥 뭐 일부 문제됐던 우리나라도 아티스트들이 있죠. 뭐 SNS에다가 나 뭐 무슨 뭐뭐 갖고 한정판 갖고 싶어 하니까 갑자기 이제 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그걸 막, 아유, 우리 오빠 사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사주고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상장되어 있는 대형 기획사들은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요. 굳이 또 조금 더 하자면은, 뭐 지하철역 다니시다 보면은 아이돌들의 뭐 생일 축하 광고 이런 것들이 막 지하철역 광고판에 크게 붙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이게 이런 거 이제 모집하는 거 안 된다니까 통제하니까는 이런 광고 이제 못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광고를 한들 안 한들 생일이라고 이게 기획사 손익에는 영향이 없죠. 팬들이 알아서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미치는 게 이걸로는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없고 그다음 또 하나가 순위 규칙의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 같은 걸 없애겠다. 그래서 과다한 이게 다 이제 팬덤 간의 너무 심한 다툼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음원 사이트에서 소비가 줄어들 클릭 수나 뭐 듣는 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음원 뭐 스트리밍 숫자나 다운로드나 그런 걱정.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하고 맺은 음원 계약은 단연간 계약이고요. 정액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에 뭐 몇백억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팬들이 중국에서 더 많이 듣는다고 더 배분을 받지도 못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덜 듣는다고 해서 배분이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획사에서 팬덤을 관리하라. 그러니까 팬덤이 뭔가 너무 소위 말해서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는 기획사가 관리하라.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자리 잡으면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사 보고 팬덤이 기획사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사는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팬덤 관리가 필요하니 유료 팬클럽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위버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V앱의 팬십 서비스도 있고요. 유니버스 그 다음에 버블에서도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가입을 오히려 독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보면서는 야 이거 잘만 하면 우리나라 기획사들이 이거 가지고서 유료 팬클럽 회원수 늘릴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안 좋게 보실 수가 있죠. 팬의 소비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딱 바로 생각나시게 야 그러면 앨범의 대량 공동구매 이게 영향을 받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요 사실 앨범 판매가 우리나라 가수들이 늘어난 게 뭐 중국 때문에만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케이팝 사랑해주는 곳이 늘어나면서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소비가 케이팝에 대한 소비가 는 거거든요. 과거와 같이 뭐 중국에만 목매고 이런 상황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팬들도 공동구매를 왜 하느냐? 싸니까요. 간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막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뭐 yes24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 팬클럽이나 뭐 이런 각종 뭐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공동구매한다 중국말로 딱 적어놓고 딱딱딱딱 언제까지 얼마만 넣으면 내가 언제까지 발송해 줄게 하니까 간편하니까 이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공동구매 다 막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앨범 사고 싶으면은 개인별로 그냥 사이트 들어와서 사게 되겠죠. 이것까지 막는다? 야 저는 이거는 조금 뭐 물론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해외에서 발매되는 모든 앨범은 다 맞겠다. 그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앨범 판매가 공동구매 빨이 소위 있기는 하겠죠, 일부. 근데 이거 막히면 개인별로 구매하고 뭐 소위 큰 손 뭐 한둘의 영향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개인별로 또 이게 저변이 많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중국 비중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중국 내에서 그럼 뭐 이거 팬 소비 유도하지 말라고 해서 중국에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앨범, 우리나라 앨범 구매가 빵이 되느냐?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마진을 붙여갖고서 이제 거기서 발생한 매출에다가 마진을 생각해가지고서 과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영향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도 미미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음원 다운로드는 1회로 제한하고 뭐 이러던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연예기획사들이 중국 음원 사이트하고 맺은 계약은 단연간 정액 계약이라는 거 다운로드를 한 번 하든 10번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뭐 86공간은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 다 좋게 보려고 하네 라고 하시는데 진짜로 엄청난 규제가 되려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모든 아이돌은 TV 출연이 금지된다. 모든 아이돌은 앨범 판매가 금지된다. 모든 아이돌은 광고 출연이 금지된다. 모든 아이돌은 콘서트가 금지된다. 이쯤 해야죠.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연예기획사에. 이쯤 나오면은 중국에서 아이돌은 안 되는구나 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봤자요. 이미 한국 업체들 아까 전에 그 해리스 부통령 방한 아시아 순방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드 배치, 한알령 그런 것들. 이미 4, 5년 전부터 우리는 이제 한알령 보복을 당하고 있어서 이 매출이 거의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 연예기획사들은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게 다 금지된다고 해서 진짜로 매출에 영향이 있느냐. 진짜 슬프게도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풀리게 되면 지금은 뭐 아주 극소수만 풀려 있죠. 아주 극소수만 지금 중국 가서 광고하고 계시고 아주 극소수만 TV 출연하고 있고요. 앨범 못 내고 있죠. 콘서트 못 하고 있죠. 아무도.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조금이라도 열리면 열렸지 여기서 더 다칠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란 나라를 정책이 나올 때에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게임 업계입니다. 뭐냐면 게임 쪽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심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 뭐 어떻게 뭐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펄어비스가 인수한 CCP 게임즈가 있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IP를 바탕으로 네디즈가 최근에 개발한 이브 에코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8월에 출시가 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게임에 대해 다 규제하고 한국 오케이 너네는 특히나 더 규제를 우리가 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게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거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며칠 전에는 이제는 펄어비스에서 개발한 검은 사막 모바일 있죠. 이거 중국에서 이제 판호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이게 중국에서 사전 예약에 돌입을 했습니다. 물론 던파 모바일 사례처럼 사전 예약 받다가 갑자기 엎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던파 모바일을 사전 예약을 받다 돌연 이게 이제 발매가 무기한 연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저 넥슨도 어쨌든 지금 일본에 상장돼 있지만 한국 게임이니까 막아 이런 식이었다면 판호를 내줬을까요? 그 판호를 내줬더라도 그걸 막고 싶었다면 사전 예약 할 수 있게 해줬을까요? 이미 막을 수가 있는데 뭐 넥슨의 사례처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와보니까는 넥슨은 넥슨의 별개의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하여튼 게임 쪽에서는 지금 한알령 이후로 점점점 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에서의 게임 규제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중국 내의 로컬 업체들의 사정과 한국 업체들의 사정을 분리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날 밤에 이제 PC 물가지수 나왔는데 발표치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CPI 때하고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재미나게 보실 게 9월 중순에도 역시나 이제 CPI가 나올 거고 그거를 다들 중요하게 볼 텐데 역시나 여기에서 이제 일회성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맨하임 인덱스. 아까 이제 CPI에서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게 중고차 지수잖아요. 그리고 그걸 조금 선행해서 알 수 있는 게 맨하임 인덱스라고 여러 차례 86권과 말씀을 드렸고요. 맨하임 인덱스의 8월 상반월 숫자가 나왔습니다. 딱 보이시죠? 내려가는 거. 5월에 피크를 찍었고요.
6월에 내려오고 7월엔 더 크게 내려왔고 8월 상반의 수치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이제 9월 중순에 나올 소비자 물가는 이제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조금 일시적인 요인이 강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하이라이트였던 밤 11시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연설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86번가에서 이 영상을 최근에 업데이트를 한 게 있으니까는요. 여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에 피날레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잭슨 홀 미팅에서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좋았죠. 러셀은 많이 올랐고요. 금리는 그래서 소폭 내렸고 미국채 10년물 보시면요. 역시나 이제 51선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요번에 금리가 팍 떨어진 51선 깨고 내려간 이후에 51선을 탈환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넘어간다고 해서 쫙 이렇게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요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격한 위아래 배팅은 금물이다라는 거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 79일 중반까지 올라갔던 것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었죠. 그러다가 이제 델타 변이,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쭉쭉쭉 내려와서 60불을 터치하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금 반등, 테이퍼링 우려 좀 가시는구나 하면서 반등에 성공해서 또 70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것도 역시나 금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정도로 들어가는 과격한 배팅은 별로다. 이런 생각이고요. 유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최근에. 뭐냐 하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거 우리 인플레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슬슬 다가오고 지지율 생각하니까는 인기를 끌려면은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를 주범으로 이제 딱 이제 타겟팅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좋은 글씨를 새기고서는 백악관이 오펙 플러스에 너네 지금 글로벌 경제가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데 너무 유가 올리겠다고 감산하지 말고 증산 좀 더 팍팍 해라 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오펙 플러스에서는 역시나 예상한 대로 거절합니다. 아니 싫어. 내가 왜?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조금 올랐던 면이 있었고요. 델타 변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 전주에 제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예상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8월 15일에서 25일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피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피크 틀렸습니다. 25일까지 피크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기울기는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죠.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요소는 분명 마련한 거고 특히나 여기에서 미국의 델타 변이가 꺾여 내려갈 것이다 라는 긍정론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긍정론이 나오는 배경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델타 변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 지역들이 있어요. 아칸소나 미주리 같은 지역이죠. 뭐냐 하면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확진자가 크게 먼저 늘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까만색 선입니다. 제일 먼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가 확진자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 많은 지역들, 대표적으로 플로리다나 LA 이런 지역들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는 한번 불 붙은 데가 확 올라가죠. 또 이제 도시다 보니까는 더 이제 그 확산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 맨 밑에 있는 하늘색 선이 이제 미국 전체인데, 그러니까는 제외한 요 이제 두 라인에 속하는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인데 여기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제일 먼저 올라가기 시작한 곳, 인구가 많아서 확산세가 빨랐던 곳들, 요런 곳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미국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전체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쪽은 계속 내려갈 것 같다는 미국 기준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접종률, 백신 접종률을 보시면은 최근에 있었던 델타 변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기울기들이 좀 완만해졌다가 다시금 전체적으로 지역들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좋은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주를 총평을 해보면은 과도했던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시장에서는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진짜 정말로 본 게임은 9월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 있을 86번가 라이브에서 날짜로 보면 9월 첫째 주 라이브가 되겠네요. 그때의 하반기 증시, 그러니까는 4분기 증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9월부터 12월에 대한
전망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이브는 뭐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놓치지 말고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좀 제시를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계획이니까는요. 시간 되시면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해보면은 역시나 이제 미국 주택 관련된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월초가 되면 수출입, 그 다음에 ADP 비농업 고용, ISM 제조업, 비제조업,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 관련된 거, 요런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런 것들 이제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월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본격적으로 자산시장에서의 뭔가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또 제가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주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라는 꼭지에 대한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다음 주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